논점 8-2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서울시 지하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금전적 편익,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서 토목기술자의 임금이 상승했다. 자, 뭔가의 가격이 변화했다라고 한 것은 금전적 편익 맞고요. 자, 토목기술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자의 수익은 증가하겠지만 대신 노동 수요자, 고용주의 수익은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노동 공급자의 수익 증가 폭과 수입 증가액과 노동 수요자의 수익 감소액이 정확하게 상쇄되어서 일치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회 후생이 불변이고 다만 양자 간의 소득 분배의 문제만 발생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2번 무형적 편익. 자, 지하철망이 완비되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가 일신된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찰은 어렵지만 무형적인 편익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직접적 편익, 지하철 역세권 형성에 따른 서울시의 조세 수입 증가. 자, 물론 전철이 지어지면 뭐 조세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자,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전철을 공사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조세 수입 증가는 직접적 1차 목적의 편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조세 수입을 증가시키려고 전철을 짓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세 수입 증가는 요 지하철 공사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또는 2차적인 또는 간접적인 편익이기 때문에 직접적 편익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외부적 편익. 자, 서울 수도권 주민의 교통 편익이 증진된다. 자, 서울 내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내부적 편익. 자, 서울 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외부적 편익이라 할 수가 있겠죠. 지역적 범위에 따라서. 자, 5번 실질적 편익. 지하철 이용 시민의 교통시간 단축이 바로 실질적 편익입니다. 바로 이 실질적 편익을 얻기 위해서 지하철 공사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공공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공공사업에 사용될 투입 요소가 민간의 독점 시장으로부터 제공된다면 비용 계산 시 독점 가격의 독점 이유는 제외시켜야 한다라는 것인데 요거 맞는 표현이죠. 자, 왜냐하면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자원의 가치는 그 자원의 진정한 기회비용, 자원의 진정한 기회비용으로서 측정되어야 하는데 독점 기업의 이유는 자원의 진정한 기회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시장 구조가 독점이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 불합리하게 더 얹은 자신들의 마진이기 때문에 그 자원의 진정한 기회비용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제외해야겠죠. 자, 두 번째 투입 요소에 간접세가 부과된 경우에 이 조세는 정부로 이전되기 때문에 비용 계산 시 제외 시켜야 한다. 역시 맞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조세액 역시 어떤 상품 가격에 달라붙은 조세액 역시 무엇입니까? 자원의 진정한 기회비용은 아니에요. 그냥 인위적으로 정부가 더 얹은 부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역시 조세액은 제외시켜줘야겠죠. 자, 한번 볼게요. 사회적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유리해진다. 자, 여기에 좀 표현이 한 개 더 들어오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라는 표현이 더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할인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의 투자성 평가에 좋은 요인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모든 투자는 대부분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할인율이 높아지면 사업성은 내려갑니다. NPV는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 후기에 편익이 몰려 있는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초기에 편익이 몰려있는 사업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공공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은 그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자, 자금의 기회비용은 크게 두 가지에서 조달됐겠죠.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공공에 투입된 돈은 다 어디서 왔어요? 민간에서 온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크게 민간과 공공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공공에 투입된 돈은 민간에서 투입되는데 민간의 돈은 크게 소비자금과 투자자금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자, 소비자금의 기회비용은 세후 수익률, 자, 투자자금의 기회비용은 세전 수익률로 계산합니다. 기억하시고요. 5번 시장 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 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은 당연히 작아지겠죠. 따라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공공 부분의 투자 사업에서 편입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장 가격이 이러이러하면은 잠재 가격을 써야 되는데 만약 이 사업이 독점 시장이고 이 원자재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이 원자재의 올바른 잠재 가격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수평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 경우에는 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 재화된 수요가 여기에서 현재 이 점에서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도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자,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수요가 증가했지만 가격은 불변으로 유지가 되면서 자, 시장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증가폭이 그대로 정부 수요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 정부 수요 증가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감소되는 폭이 없어요. 그대로 추가 생산 증가를 통해서 정부 수요를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델타 G만큼 그대로 추가 생산이 이루어지고 민간 소비의 감소, 포기가 없기 때문에 한계 비용이 추가 생산의 한계 비용이 이 재화의 기회 비용이 됩니다. 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비용 편입 분석에서 잠재 가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고 시장 가격의 사용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된 시장 가격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공공사업에서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 때문에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의 생산량이 늘지 않았다면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전량 어디에서 충당되었다? 민간의 소비 감소에서 충당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간의 소비 감소에서 충당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추가 생산이 됐다면 그것의 기회비용은 한계비용으로서 평가돼야겠지만 생산량 증가가 아니라 민간의 소비 감소이기 때문에 자, 수요 곡선의 높이, 즉 수요 곡선 높이인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2번 공공사업에서 독점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중간 투입 요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독점 제품의 생산이 공공사업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 말은 역시 또 전량 어디에서 소비 감소에서 민간의 소비 감소에서 충당되었다. 이 얘기니까 시장 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자, 공공사업에서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 때문에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의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무슨 얘기죠? 추가 생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가 생산 비용인 생산자 가격, 다른 말로 한계 비용으로서 평가해야겠죠. 자, 추가 생산에 따른 추가 생산 비용. 으로서 자원의 기회비용을 측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산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가 부과되지 않은 그냥 생산자 입장에서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생산 원가만 따지는 가격인 거예요. 자, 여기에 조세가 붙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생산자 가격은 조세가 붙기 전, 세전 가격을 의미한다. 한계 비용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산 비용만을 의미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공공사업에서 독점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중간 투입 요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독점 제품의 생산이 공공사업 때문에 늘어난다면 한계 비용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추가 생산 한계 비용 맞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상당한 정도의 실업이 존재한다면 실업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된다라는 것 당연히 맞는 표현이겠죠. 자, 실업이 많을 때는 노동력의 기회비용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 것이고, 그죠? 노동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 것이고, 반대로 실업이 적은 상황에서는 노동의 기회비용, 노동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지문과 요 4번 지문의 포인트 차이가 무엇입니까? 3번 지문의 포인트는 물품세를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4번은 추가 생산의 한계 비용을 평가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지문과 4번 지문의 차이점이 뭐지? 라고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3번 지문의 포인트는 세금이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정부 공공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정부 공공사업에 대한 할인율은 기회비용 관점에서 희생된 민간 부분의 투자 수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렇죠. 당연히 민간 부분의 투자, 수익률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소비의 수익률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할 수 있다니까 틀린 표현 아닙니다. 자, 2번 공공사업에 대한 투입물의 가격은 경쟁시장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자, 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이냐 독점 시장이냐 또는 불완전 경쟁시장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만약에 완전 경쟁시장인 경우가 있고 불완전 경쟁시장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완전 경쟁시장인 경우에는 그냥 시장 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시장 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런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가격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조정된 시장 가격으로서 잠재 가격을 구해내게 되는 거죠. 조정된 시장 가격, 요거 P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양자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3번. 민간에 고용된 사람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다면 민간에서 받고 있었던 임금률이 기회비용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5번. 공공사업으로 시장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증가된 소비자 잉여가 사회적 편익에 포함되어야 된다. 자, 소비자 잉여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편익이 되겠죠. 따라서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5번. 조세가 부과된 제품을 공공사업의 투입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입물의 생산자 가격이 아닌 소비자 가격을 비용 계산에 사용하여야 한다. 자, 요거 틀린 표현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생산자 가격은 조세 부과 전, 조세 포함 전 가격이에요. 얘는 세전 가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 가격은요, 세후 가격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팝니까? 자, 자신의 생산비를 들여서 물건을 만들겠죠. 바로 이 가격이, 이 원가가 바로 생산자 가격입니다. 생산자 가격은 생산자의 원가를 의미해요. 순수 원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조세가 붙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조세를 붙여서 소비자에게 파는 거죠. 소비자가 살 때에는 세금까지 붙어서 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현대차가 차를 만들 때 현대차가 만드는 생산자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과 소비자가 사는 소비자 가격은 달라요. 자, 양자 중에 뭐가 더 비싸죠? 당연히 소비자 가격이 더 비쌉니다. 왜 그러죠? 자동차에 세금이 붙으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요 5번 지문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자, 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세후 가격이 아니라 세전 가격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6번 보겠습니다. 환경정책 시행을 통해서 발생하는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조건부 가치 측정법은 현시된 선호에 근거해서 끝났네요. 그죠? 자, 현시된 선호 나왔으니까 이것은 바로 현시선호 접근법이 됩니다. 자, 현시된 선호를 바라봐서 관측해서 이 사람들이 위험을 이만큼 싫어하는구나 또는 환경 개선에 이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구나 라고 파악한 방법이죠. 따라서 조건부 가치 측정법이 아니라 현시 선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가치 측정법은 우리가 CVM이라고 하는데 자, CVM법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가상적 상황. 자, 첫 번째 요건은 가상적 상황을 제시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주면 빼박 CVM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설문지로 조사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역시 빼박 CVM법입니다. 자, 조건부 가치 측정법과 지불 의사 접근법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자, CVM법만의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바로 가상적 상황 하에서 설문지로서 조사한다 라고 나왔으면 당연히 CVM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회피 행위 접근법은 환경 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 회피 키워드가 일치하죠. 따라서 2번은 맞는 표현 됩니다. 2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다음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3번 해독액 가격 접근법은 환경질 악화로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 3번은 지불의사 접근법이라고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고 지불의사 접근법. 자, 해설 보시면 3번 조건부 가치평가법이다 라고 해설 나와 있는데 요것보다는 3번 해설과 5번 해설을 서로 바꿔주는 게 더 적절하겠습니다. 3번
지문은 지불의사 접근법이고 5번 방법은 이따가 하겠지만 조건부 가치 평가법이다. 3번과 5번 해설을 바꿔주세요. 정어표에 올리겠습니다. 자, 3번은 지불의사가 있는 금액을 조사하는 것이니까 지불의사 접근법이다 라고 봐야겠습니다. 4번. 자, 지불의사 접근법은 환경재해 질적 개선으로 인해 가격 상승폭을 편익으로 측정한 방법이다. 자, 이것은 바로 헤도닉 가격 접근법이니까 3번과 4번의 키워드가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헤도닉 가격 접근법 얘기고 요 얘기는 지불의사 접근법이다 라는 거. 자, 5번 여행 비용 접근법은 자, 우리가 뭐 어떤 천혜의 자연환경을 좋아해. 그래서 그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기 위해서 지출하는 여행 경비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풍경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정도의 여행 비용도 쓸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비용의 합으로서 그 환경재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되게 황당하죠? 여행 비용으로서 환경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것은 그런 표현이 없어. 뭐로 나와 있죠? 가상적인 효과 나와 있네. 가상적인 효과. 그리고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까 지불의사 접근법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특징적인 키워드 가상적 효과, 가상적 상황 나와 있죠. 그럼 얘는 CVM법, 조건부 가치평가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불의사 접근법과 조건부 가치평가법이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양자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문제에서 양자를 구분시키는 문제는 내지 않겠죠. 왜냐하면 양자의 엄밀한 구분이 어려우니까.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어느 정도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바로 조건부 가치평가법에서 가상적인 상황, 가상적인 효과, 그리고 설문지라고 하는 두 개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제시되면 아, 이것은 조건부 가치평가법이구나라고 파악하시면 되고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지불의사가 얼마나 있는가 나오면 그냥 지불의사 접근법이라고 양자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사한 문제로서 8번 문제를 바로 연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요. 환경 정책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의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 조건부 가치평가법은 잘 보존된 환경이 갖는 사용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자, 조건부 가치평가법은 가상적 상황에 대해서 환경재해 가치를 설문지로서 묻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측정된 방법은 시장 가격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가격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사용 가치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으로 측정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 가치가 없어서 대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자, 굳이 얘기한다면 이 CVM법은 어떤 환경재의 사용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2번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출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편익 산출법을 회피행위 접근법이라 한다. 맞는 표현이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억하시고요. 3번 회피행위 접근법에 따라서 환경정책으로 인한 편익을 산출하면 편익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층간소음이 있습니다. 자, 집 거실에 앉아있는데 윗집에서 쿵쿵 뛰어요. 자, 피해 받아요? 안 받아요? 피해 받고요. 이거 가급적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살죠. 왜냐하면 집을 옮기려면 이사 비용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잡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의 층간소음 있어도 피해를 안 받는 건 아닌데 굳이 회피까지는 하지 않죠. 굳이 이사까지는 가진 않죠. 자, 이 경우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회피 행위 접근법으로 평가한다면 가치가 0이에요. 이 사람은 층간소음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층간소음으로부터 얻고 있는 피해액을 0원이라고 평가합니다. 자, 이것은 과소평가하는 행위이죠. 개념 이해하시겠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 피해는 그냥 참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반드시 그것만큼의 회피 행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표현이고요. 헤도닉 가격 접근법은 주택 가격이 환경의 질을 포함해서 주택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5번 지불의사 접근법은 환경의 질 악화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고 느낀 사람들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 8번 문제 5번 지문이 여기 6번 문제 1번 지문의 표현과 일치하죠. 자, 이 표현은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돼서 사용되니까 이 표현 나오면 지불의사 접근법이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X제에 대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자, 수요 곡선 이렇고요.
공급 곡선 이러합니다. 자, 이랬을 때 정부가 공공사업에 X제를 30단위 투입한다고 할 때 이 말은 우리 사회적으로 X제가 30단위만큼 더 필요하니까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자, 수요가 30단위 증가한다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 이 X가 30만큼 증가해야 됩니다. 자, X가 30만큼 증가해야 돼요. 자,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수요 곡선이 원래 이렇게 생긴 수요 곡선인데 이 수요 곡선이 여기로 이만큼 30단위만큼 이렇게 이동해야 한다는 거죠. 우측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려면 여기다가 X 자리에 X 플러스 30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기초경제학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자, 수요 곡선을 수요량, 이 X가 지금 수요량이죠. 얘는 가격이고요. 자, 이 수요량을 30만큼 증가시킬 때 30만큼 증가시킨다는 말 때문에 여기다가 X 플러스 30을 대입해야지 라고 하면 틀리시는 거예요. 정반대로 X 빼기 30을 여기다가 투입해야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X 빼기 30을 투입해야 돼요. 수요량을 30만큼 늘릴 때는 수요량 자리에 증가시키는 수요량만큼 마이너스가 와야 됩니다. 반대로 자, 사회적 수요가 30단위만큼 감소한다라고 한다면요. 이 자리에 X 플러스 30이 와야 돼요. 자, 표현과 기호가 반대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X 빼기 30을 대입한 다음에 다시 이 식을 정리해 주면 P는 330이 돼요. 왜 그러죠? 마이너스 30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가로 풀어지면서 플러스 30이 됩니다. 따라서 330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00 빼기 x에서 330 빼기 x 하면 그래프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우측 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포인트겠죠. 사회적 수요가 30단위 증가할 때 수요 함수가 어떻게 변형되겠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옮겨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수요 함수가 있었는데 어떤 수요 함수였죠? 300 빼기 x라고 하는 수요 함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수요가 30이 증가합니다. 수요가 이렇게 30이 증가해요. 자, 그러면 수요 함수가 이렇게 330 빼기 x라고 하는 우측 이동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원래 균형점 여기였고요. 새로운 균형점 여기가 됩니다. 자, 원래는 우리 사회에서 이 X제화를 100단위만큼 생산, 소비하고 있었는데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X제 수요가 30단위만큼 증가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총 균형 거리량은 110단위가 됩니다. 무슨 얘기죠? 종전보다 10단위가 더 생산되고 있죠. 자, 그런데 원래는 우리 사회에서 100단위를 소비하고 있었고 자, 나라에서 30단위가 더 필요해라고 하다 보니까 생산이 10단위 증가했습니다. 근데 10단위 생산 증가한 것만으로는 공공수요 30단위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얼마가 부족하죠? 20이 부족하죠. 바로 이 20은 민간의 소비 감소에서 충당된 거죠. 민간 소비가 20이 감소하고 추가 생산이 10단위 증가하면 양자 합쳐서 공공수요 30을 충당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자, 종전보다 소비자들은 20단위 적어진 요점에서 소비하고 있게 됩니다. 자, 정부 사업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적은 양을 소비하면서 종전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죠. 자, 이로 인해서 소비자의 편익은 감소합니다. 얼마나 감소하죠? 바로 여기 하방 면적, 수요 곡선 하방 면적만큼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요. 자, 공공 수요를 위해서 10단위를 추가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따라서 여기 10단위만큼 생산 비용이 증가해서 이만큼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도형의 음영의 면적이 추가 30단위의 사회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도형 면적 구하시면 돼요. 넓이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9번에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가치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1번 환경과 같은 비시장 재화의 가치 측정은 이중 계산이나 과대 계산의 위험성 가지고 있다. 맞는 표현이겠죠. 2번 통계적 생명의 가치는 장래 기대 소득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다. 맞는 표현인데 이렇게 측정하면 어떤 개인의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3번 자, 환경의 가치를 설문조사나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조건부 같이
측정법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자, 설문조사 나왔죠? 그러면요. CVM 맞아요. 4번. 시간의 가치는 서로 다른 시간이 소요되는 상이한 교통수단에 지불되는 비용 차이로서 구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5번. 자, 통계적 생명 가치는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따른 임금 격차. 자, 위험한 일을 하면 위험하니까 돈을 더 받죠. 그러한 임금 격차 금액에 사망사고 발생 확률을 곱하여 측정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이죠. 이 확률을 나누어 줘야 되죠. 나누어 줘야 됩니다. 따라서 표현이 틀렸다. 되게 꼼수를 부린 문제죠. 곱하여가 아니라 나누어가 와줘야 맞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공공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1번.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한 사회적 할인율 결정이 어렵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공공사업의 경우에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잠재 가격이 적절한 평가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시장 가격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의 시장 가격은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자원의 기회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가격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뭘 사용합니까? 잠재 가격도 아니고 뭘 사용하냐면 바로 조정된 시장 가격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시장 가격이 있는데 자, 시장 가격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죠?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쓸 수가 있어. 왜냐하면 자, 완전 경쟁 시장의 시장 가격은 자원의 진정한 기회비용을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잠재 가격의 의미가 잠재 가격이란 무엇이냐면 자원의 기회비용을 진정한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있는 가격을 잠재 가격이라고 하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과 잠재 가격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의 용어가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가격이 자원의 진정한 기회비용을 모두 다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 가격과 시장 가격이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자, P하고 뭐의 괴리가 발생하죠? 잠재 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불완전 경쟁 시장 뭐죠? 독점이라든가 뭐 조세가 됐다거나 자, 그런 식으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과 잠재 가격의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 시장 가격도 쓸 수가 없고 잠재 가격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잠재 가격은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가격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 시장 가격을 쓸 수가 없는데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자원의 기회비용을 구해야 되니까 즉 잠재 가격을 구해야 되니까 대신 뭘 쓴다? 바로 조정된 시장 가격을 쓴다 이 얘기예요. 조정된 시장 가격을 쓴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문제 푸실 때 쉽게 생각하면 가격은 완전 경쟁 시장 내 시장 가격은 잠재 가격과 동의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표현은 아니고 다만 뭐만 포인트예요?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가격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가격을 그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3번 볼게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배적 측면을 고려하기 어렵다. 자, 기본적으로 편익과 비용의 계산은 효율성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분배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공공사업의 경우에 공공투자의 편익이 국민소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작고 이러한 위험이 다수에게 분할될 때에는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에로우 린드 정리죠. 맞는 표현이고요. 5번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비용 및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자,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 사업의 편익을 잘 측정할 수가 없겠어. 자, 하기는 할 건데 편익을 잘 측정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은 일단 하기로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라고 한 게 바로 비용 효과성 분석입니다. 자, 5번 쯤 역시 맞는 표현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논점 8-2 끝내고요. 자, 이어서 논점 8-3 보겠습니다. 적정 할인율의 선정이에요. 자, 민간 부문의 투자에 사용되었을 자금. 자, 투자
나왔죠. 투자. 자, 이 경우에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면 적절한 할인율 얼마냐? 자, 투자니까 세전 수익률이자 세전 수익률. 오케이. 답은 너무나 쉽게 4번이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2번 볼게요. 자, 비용 편익 분석과 관련된 다음에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서 편익은 사회 구성원들의 후생 증가로 정의된다. 맞는 표현이죠. 생명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할인된 미래 소득에 의한 방법은 그리 적절치 않다. 너무나 당연하게 맞는 표현이죠. 3번 보겠습니다. 정부 투자 사업을 위한 자원이 민간의 소비로부터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자, 할인율은 민간 저축의 세후 수익률입니다. 3번 틀린 표현이에요. 그죠? 세후 수익률. 소비니까 세후 수익률입니다. 자, 4번 미래의 소비가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어야 이런 만큼의 현재 소비를 감소시킬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각 개인의 한계 시간 선호율이라고 하는데 자, 왜 얘를 선호율이라고 하느냐? 자, 현재 1원이 있습니다. 현재 100원이라고 하죠. 현재 100원이 있는데 자, 이것을 이자를 10%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미래에 1년 뒤 미래에 110원이 되겠죠. 자, 어떤 사람은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의 이자를 주는데도 저축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쓰겠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소비를 그만큼 좋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았다가 미래에 쓰는 것보다 지금 당장 쓰는 것을 10%의 이자 수익을 포기하고서라도 그만큼 현재 당장 돈을 쓰는 걸 선호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자, 이런 사람에게 저축을 하게 하려면 이자율을 얼마까지 제시해야 돼요? 10%보다 더 높게 제시해야겠죠. 자, 만약에 이 사람한테 이자율을 13%를 제시했더니 비로소 저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 소비를 포기하게 하려면 얼마만큼의 이자 소득을 대신 줘야 돼요? 13%만큼의 이자 소득을 줘야 돼요. 자, 무슨 얘기야? 어떤 사람이 현재 소비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지금 당장 돈을 쓰는 걸 선호하면 선호할수록 더 높은 이자율을 줘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사람의 지금 당장 현재 소비에 대한 선호도의 크기와 이자율의 크기는 비례한다 이 얘기죠. 자, 어떤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 구성원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돈을 쓰는 걸 좋아해 라고 한다면 이 사회의 이자율은 높게 형성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저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 보시죠.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점에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이 말은 똑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쓰면 자, 상대적으로 먼 시점에서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불리하게 평가된다라고도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해결했고요. 3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갑 의원은 실질 할인율을 0.1로 하자라고 하고 을 의원은 0.06으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나와 있는데 자, 1번 갑과 을의 할인율 평균을 왜 해야 되죠? 아무 뜬금없는 소리죠. 각 의원들이 제시하는 할인율을 단순하게 산술 평균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1번 틀렸고요. 2번 을 의원이 좀 더 낮은 할인율을 주장한다. 이 얘기는 좀 더 먼 미래의 편익,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공공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2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굳이 필요 없는 지문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 5번 틀렸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기후변화와 같은 매우 장기적인 현상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이 있어서 자, 일정 기간 단위로 점차 감소하는 양의 사회적 할인율. 자, 무슨 얘기 여러분? 할인율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점점 내려간대요. 자, 0까지는 안 내려가. 0까지는 안 내려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아래로 할인율이 점차 작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자, 이렇게 작은 할인율과 만나는 저 먼 미래 편익, 먼 미래 편익일수록 더욱더 작은 할인율과 만나게 되는데 할인율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때 발생하는 편익의 크기는 현재 가치로 현가 합할 때 많이 디스카운트 됩니까? 적게 디스카운트 됩니까? 정답은요. 적게 디스카운트 되죠. 할인율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적은 폭으로 디스카운트 돼서 상대적으로 현재 가치로 현가될 때 꽤 큰 금액이 현가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무슨 얘기야? 먼 미래로 갈수록 점점 더 낮은 할인율을 쓰자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먼 미래에 있는 편익에
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먼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더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요거 1번 지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 지문은 무의미하고요. 할인율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기간일수록 그 기간의 편익과 비용을 중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현재 가치 할인율의 관계에 대해서 옳은 것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현재 가치 할인율은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편익을 계산하는 데에는 중요하지만 비용을 계산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죠. 편익과 비용이 모두 똑같은 할인율로 적용이 되죠. 자, 2번. 현재 가치 할인율이 낮을수록 사업 기간이 짧은 공공투자의 프로젝트가 유리하게 된다.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자, 할인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라는 표현이 와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상대적이라는 표현이 안 오면 조금 이제 애매해지는 게 있는데 그냥 있다라고 치고 문제를 푸세요. 자, 할인율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긴 공공투자가 유리해지는 것이고 할인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짧은 공공투자가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정반대로 서술하고 있어요. 3번 보겠습니다. 현재 가치 할인율이 높을수록 편익이 후기에 발생하는 프로젝트가 유리하다. 틀렸죠. 자, 높을수록 후기의 편익이 많이 디스카운트 되니까 유리하지 않습니다. 3번 틀렸고요. 현재 가치 할인율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반대 표현이죠. 자, 5번 사업 기간이 동일하더라도 후기에 발생하는 편익일수록 편익의 현재 가치가 작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뒤에 있는 편익일수록 더욱더 많이 디스카운트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에 5번이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서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1번, 사회적 할인율은 자본시장이 완전할 때 자본의 한계 생산성과 소비자의 시간 선호율을 반영하고 있다. 요거 말은 그럴싸한데 이것은 시장 이자율의 뜻입니다. 시장 이자율. 자,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면 시장 이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무엇과 유사하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시장 가격이 자원의 기회비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2번 공공투자가 가져오는 양의 외부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사회적 할인율은 낮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공공사업의 편익은 미래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낮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미래 세대 후생 증가분도 고려해야 되니까 낮게 책정돼야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시장 이자율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시장 이자율을 사용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이네요. 자, 논점 7-8-3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에로, 린드 정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위험 집중이나 위험 분산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죠.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다수에게 위험이 분산된다면 위험 부담 비용을 무시해도 된다. 바로 이것이 에로 린드 정리 얘기고요. 자, 3번 지문은 무슨 얘기입니까? 조세와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 기업의 가치는 투자 재원 조달 방식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 바로 이것은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 얘기입니다. 자, 4번 지방 또는 지역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는 분권화된 체제가 바람직하다. 오우치의 분권화 모형이고요. 자, 모든 개인의 선호를 합리적으로 집합할 수 있는 사회적 선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8장 연습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